네, 고용 쇼크의 후폭풍 속에 소득 격차가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는 통계청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여야의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싼 공방이 청와대 경제라인 해임에 이어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로까지 번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네, 이 소식 포함해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의 전당대회 내용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셨습니까?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 분배 쇼크라는 표현까지 좀 썼던데요. 2018년 2분기 가계 동향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소득 하위 20%에 있는 분들이 감소폭이 2003년 이후 최대폭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못 벌게 됐다는 얘기고, 반대로 차상위, 가장 높은 상위 계층 20%에 계신 분들이 최상위죠. 이분들이 10.3%포인트가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자릿수 증가율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격차가 그만큼 못 버는 사람은 더 못 벌게 되고 잘 버는 사람은 더 잘 벌게 되는 이런 상황이 왔다. 일단 이 정도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은데 일단 현근택 부대변인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이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일단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걸 이제 비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0단계로 나눠서 상위 10%, 하위 10%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5단계로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이제 10단계로 나누든 5단계로 나누든 상위 10%로 하든 상위 20%를 하든 한 4배에서 5배 차이가 나는 거는 쭉 이렇게 왔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찌 보면 OECD 평균 국가에 비해서 한 1, 2위 정도 차이가 나는 수준이에요. 사실은 어찌 보면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위 소득을 올리겠다.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통해서 만들고, 아니면 최저소득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일을 못하는 분들은 실업급여라든지, 아니면 고용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 하위층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정책이 어찌 보면 이제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거는 뭔가 이제 어쨌든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최저임금 때문에 소득 주도 성장을 폐기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논리는 안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소득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소득 격차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 지원해주기 위한 것이 소득주도 성장론의 어찌 보면 핵심인데, 이게 더 벌어졌다는 거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줄여나가는 게 우리 어떤 정책의 기본 목표거든요. 이 부분은 저는 어떤 시급하게 빨리 이 격차를 줄여나가는 게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려면 원인 진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10년 만에 최악의 격차고요. 10년 전을 생각을 해보면 2008년은 금융위기라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번엔 뭐라고 보십니까? 이 정부나 민주당에서는 이제 과거 정부들이 좀 잘못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이 정부가 소위 재정을 중심으로 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잘 안 먹히고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문제나, 또 소득주도 성장 중에 하나가 이제 비정규직을 급격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현실에 있어서는 이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통계 지표를 보면 지금 이제 가장 상위 계층이라는 사람들 20%하고 가장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20%를 나누면 그게 몇 배가 되냐. 이게 이제 소득 양극화의 지표거든요. 근데 대략 지금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산하면은 한 0.2 정도씩 악화돼 왔어요. 그러니까 2015년이 4.19배, 2016년이 4.51배, 2017년이 4.73배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올 때에 어떻게 됐냐면, 올해 지금 2분기 통계를 내면 5.23배가 됩니다. 0.5배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오늘 홍영표 원내대표가 계속 밀고 가겠다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하고 다르게 지금 당장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라,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도 소득주도 성장으로 해서 실천했던 정책 중에 갖고 있는 부작용이 뭔지를 지금 당장부터 검토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비정규직 문제를 급격히 전환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듯이 뭐냐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신규 일자리가 없어져요. 이거는 경제의 기본이죠. 지금 예를 들면 최저임금 문제 같은 경우가, 그러면 실제로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한 계층이 어디냐, 이걸 빨리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김성대 대표가 이제 한 놈만 팬다고 그래서 소득주도 예. 성장 막 얘기를 하던데 네. 야당도 마찬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럼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에 실행됐던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정부도 평가를 해서 부작용이 있으면 소득주도 성장을 파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을 보완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알겠습니다. 실제로 근데 지표상으로 보면 일용직과 그렇죠. 임시직 네. 수요자 많이 감소를 냈다. 줄어들었다. 이걸 네. 두고 이제 경제 전문가분들이 일부 경제 전문가는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일자리가 감소하다 보니 하위 계층의 소득이 줄어든 것이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게 예. 사실은 최저임금이 그 소득주도 성장의 전부는 아니에요.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라든지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든지 예. 지금 언론에서도 되게 많이 신경 쓰는 뭐 근로시간 52시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찌 보면 좀 근로시간을 줄이면 다른 일자리를 좀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비정규직을 좀 줄여서 정규직화하자 이런 취지인데 이게 어찌 보면 최저임금으로 모든 문제가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 최저임금이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말씀도 저는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건 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자영업이 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이 뭐 몰락했다 그러는데 사실 자영업은 굉장히 계속 어려웠어요. 예. 우리나라에 사실은 1인 혼자서 근무하는 자영업이 한 70%가 넘습니다. 예. 어찌 보면 아니면 가족끼리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자영업이 고용을 창출하는 건 굉장히 한계가 많아요. 그렇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소득 그 최저임금 문제가 모든 소득주도 성장의 모든 문제인 것처럼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감소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 하위 소득이 줄어든다는 거는 저는 약간 일시적인 문제다.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방향은 맞다. 그리고 이걸 계속 꾸준하게 추진해 가야지 지금 뭐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소득주도 성장 얘기한 지가 지금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예. 경제 문제라는 건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몇 년, 2, 3년씩 해야 이게 성과가 날까 말까인데 한 번 해보고 지금 이게 일시적으로 약간 좀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이걸 전부 폐기해야 된다. 이거는 어찌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 갖고 있는 모든 어떤 경제 정책을 좀 흔들려는 거 아니냐. 예.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문제 가지고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기 한 때문에 가지만 좀 더 여쭤봐도 네네네. 될까요? 어쨌든 뭐 정부 입장이 어떻든 간에 결국은 국회로 와서 이게 법안이 뭐 수정이 되든 아니면 다른 입법 발의가 되든 뭔가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네네. 경우에 한 놈만 편에 집중력을 보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네네네. 말이죠. 이런 걸 보면서 여당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계신가? 몽리라고 보십니까? 일단 아까도 거기 나왔지만요. 이게 지금 언론에서는 굉장히 최저임금 문제다 얘기하고 있지만 여론조사는 오히려 과반이 넘고 있습니다. 이걸 예. 유지해야 된다. 이게 저는 왜 어떤 게 보냐면요. 사실은 최저임금이 올해 기준으로 보면 한 150만 원 조금 넘습니다. 내년에는 한 170만 원 정도거든요. 그게 우리 지금 20대, 30대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회사에서 첫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 한계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이나 아니면 20, 30대 좀 이렇게 정규직이 아닌 분들은 요 선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게 자기 생활에 당장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혜택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역할로 반작용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정책을 꾸준히 지지해야 된다는 게 지금 55%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게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뭐 한 놈만 팬다 이게 뭐 영화에 나온 유명한 대사긴 한데 주유소 습격 사건에 그렇죠. 나온 예, 맞습니다. 근데 정책을 평가할 때 이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뭐 예산 심의할 때 살펴보겠다가 아니라 뭐 한 놈만 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저는 좀 홍준표 스타일 아닌가 보고요. 이름장을 예, 진짜 표현이 좀 부적절한 것 같고 일단 정책을 평가하겠다. 그리고 예. 예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책의 효과를 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기본 방향은 계속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걱정스럽죠. 저는 이제 이 나라가 문재인 정부만의 나라도 아니고 민주당만의 나라도 아니고 자유한국당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경제 행위를 잘해서 좋은 삶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기의 정책이 무조건 옳다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국민이 감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중에서 구체적으로 시행한 것 중에 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를 들면 최저임금 문제가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업종별로요. 네. 그러니까 업종별로 최저임금 미만 되는 전체 근로자가 얼마냐라는 걸 쭉 따져보면 실제로 농민부터 시작해서 음식
도소매업, 숙박업 이런 게 쭉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최저임금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뭐 청와대 비서관은 무슨 뭐 자영업자들이 무슨 대기업들이 유통업들을 자영업하자고 그러는데 유통업만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민주당 원내대표,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됐으면 예.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지 무조건 밀고 가겠다. 예를 들면 이거하고 같이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소위 공공일자리거든요. 재정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네.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4대강 사업에 22조가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2,200만 원짜리 줄은 100만 개 일자리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기간을 4년을 하면 25만 개가 되겠죠. 근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소위 일자리 착을 위해 가지고 54조를 4조, 썼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1년에 연간 평균 27조잖아요. 예. 그럼 27조면 2,700만 원짜리 연봉되는 1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야 돼요. 2,700만 원 그런 식으로 준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예. 그러면 당연히 여당 대표면 올해도 앞으로 예산을 앞두고 있으면 공공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쓴 것 중에 정말 제대로 된 게 뭐고 안 된 게 뭔가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예. 우리가 공공 부분 일자리 제대로 창출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금방 바로 일주일 전에 고용 쇼크가 왔다. 일자리 증가율이 5천 명뿐이 안 됐다라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대표가 한다는 소리는 우리는 계속 밀고 가겠다. 그럼 국민 뭘 어쩌라는 소리예요? 국민들은 그냥 어려운 상태로 계속 가야 되나요? 국민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예, 제가 좀 반박을 하면요. 예. 사실은 그 말만 한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에 대한 뭐 기초연금 증대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예. 이제 언론에서는 지금 어찌 보면 이 소득주 성장을 계속 끌고 갈 거냐 말 거냐 이제 이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수정을 할 장하성 것이냐, 실장, 안할 그렇죠. 것이냐.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실장이 어찌 보면 뭐 갈등설 이러면서 근데 모든 이 경제 문제가 마치 그 소득주 성장 그 중에서도 최저임금 문제인 것처럼 이제 구도가 짜이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방어하는 차에서 나온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그러니까 4대강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4대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그전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다가 들어가는 예산이고 지금 일자리 예산이라는 거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꾸준히 이제 해오다가 조금씩 이제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이지 예. 전혀 안 쓰던 돈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좀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국민 여론은 더 높다니까요. 소득주 성장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 네. 지금 언론에서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언론이나 야당에서 오히려 뭐 이거 한 놈만 팬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최저임금 인상이나 이런 걸로 혜택을 보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가 그렇게 반대로 나와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지금 주장처럼 말씀하시면. 저희도 제가 한 말씀만 좀 예. 드릴게요. 경제 정책을 저희가 여론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혜택 받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소득 증가율이 어떻게 되고 양극화가 어떻게 벌어지고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를 따져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제안을 드리는 건 뭐냐면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지금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왜 다른 나라에서 익히 OECD 국가 중에서 하는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을 왜 못하냔 말이에요. 예. 지금 이제 7월 달부터 52시간 노동제 시작됐어요. 예. 그러면 이거는 중위계층한테도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마 3분기 통계 나오면 소위 중간계층, 우리가 3분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예. 근데 네. 이 정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시행해보고 부작용이 생기면 고쳐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시 거꾸로 된 거죠. 그러면 52시간 노동제도 뭐가 문제가 있는지 우리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 거고 예. 더 중요한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고소득층이 소비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10.3%를 역대 최대로 올라갔어요. 예. 네. 근데 소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가장 소득 증가율이 높은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부고 집권당이고 제1야당인데 그냥 막연하게 앉아가지고 우리 계속 우리 원칙대로 밀고 나가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우리는 한놈 그거 소득주는 하나만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들은 어쩌라는 거예요, 국민들은. 뭔가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그럼요.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어쨌든 근데 연말쯤이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의 이 경제 정책에 뭐 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는데 심판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방금 말씀하신 이 여론이라는 부분 사실 경제 정책이라는 게
여론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정 의원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오히려 모순적이라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어찌 보면 소득주도 성장이 국민들이 많이 반대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뭐 자영업이 힘들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뭐 시위도 하고 성명서 발표하기 때문에 반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게 나오니까 이 경제 정책을 여론조사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저도 사실은 그건 맞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 정책이 다가 아니거든요. 공정 경제 어찌 보면 경제 민주화, 갑질 근절하겠다, 대기업의 뭐 재벌 개혁하겠다, 그리고 혁신 성장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기업의 어떤 혁신적인 성장을 하겠다. 이 세 가지를 어찌 보면 경제 정책 기본 틀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세 개가 사실은 함께 가는 거예요. 삼위일체로 가는 건데 지금 이제 최저임금 문제만 계속 요걸 고리로 해서 어찌 보면 이 경제정책 세 개를 전부 다 이렇게 흔들려는 게 아닌가 이게 그런 이제 모두성이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경제정책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책이 필요하고 저는 일시적으로도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 문제는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이 2명 고용하던 거를 임금이 올랐으니까 1명 고용할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정착이 되면 다른 부분에서도 어쨌든 적응을 해나가거든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호주는 2만 원이 넘어요. 우리나라 아직 1만 원도 안 되거든요. 1만 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157만 원인가 그래요. 올해 기준으로. 내년에 17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 우리나라 이 경제 규모에서 우리나라가 한 12집권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는 충분히 저는 앞으로 감내해 나간다고 봐요. 이 정도 소득 150에서 170만 원 정도 소득 물론 식당이라든지 뭐 여관이라든지 아니면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충해 나가면서 해 나가야 되지. 언제까지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130만 원, 140만 원대로 그 전에는 이제 130만 원, 140만 원이거든요. 월급이 그 정도 수준으로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소득을 그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만약에 기업이나 가게가 안 된다 그러면 뭐 자영업이 안 된다 그러면 국가에서 보충해서 만들어 줘야죠. 그 정도는 저는 그 국가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끌고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하나 지적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저임금 수준을 얘기를 할 때는 한 국가 사회당 실제로 그 국민들이 소위 실질적으로 GRDP가 얼만큼 되느냐 이거를 기준으로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대략 몇 % 수준까지 지금 맞춰져 있느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쭉 일률적으로 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연말에 되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산은 그 전에 편성을 해서 12월 9일 날 통과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정부나 여당에서 해야 될 일들은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재정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마중물로 만들겠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경제가 살아나지도 않고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공공부문의 일자리도 지지부진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런 속에서 확대 재정을 넓혀주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일자리도 그렇고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은 소위 민간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공정경제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의 기들을 많이 죽여놨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99%가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데 지금 민간에서 일자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민간의 기업들의 길을 살려줄 문제는 또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이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이것을 아직 얼마 안 해봤으니까 계속 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지금 그 일자리 부분도 보면요. 지금 뭐 지난달에 5천 명밖에 안 늘어났다는 게 보면은 대졸이나 관리직들은 늘어났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용직이라든지 아니면 기능직 이런 거 줄었거든요.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최저임금 영향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규직 아니면 뭐 대졸 관리직 이런 부분들은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의 소득도 어찌 보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상위 20% 정도가 보면은 월 급여가 한 500에서 600 정도 되는 분에 우리가 보면은 대졸 관리직, 뭐 은행직 이런 부분이라 볼 수 있죠. 물론 이게 한 번에 모든 뭐 상위직이나 하위직, 관리직이나 뭐 고용직이 다 한 번에 늘어나야 되지만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서서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나가다는 게 이 정부의 기본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 부분 말씀하시는데 인정하시다시피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 엄청 잘 돼요. 삼성전자 엄청 수출 잘하고 그러지만 반도체 잘 되고 일자리 안 늘어납니다. 이미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산업 구조가. 알겠습니다. 그거를 하루씩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좀 정치적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경제가 지금 어렵다는 건 뭐 모두가 다 아는 이 시점에 김동연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에. 이런 보도가 나왔고, 뭐 청와대는 일단 사실 무근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뒤숭숭한 이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동연 부총리 입장에서는 이제는 할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라고 봐야죠. 예. 그동안 사실은 이제 청와대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은 김동연 부총리가 추구하는 경제정책 방향과 청와대를 중심으로 장하성 실장을 중심으로 했던 경제 방향은 달랐던 것은 분명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김 부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로 내가 직을 걸고 소신 있게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라고 봐야 되고 실제로 사의를 표명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저는 결국은 뭐 김동연이나 장하성이냐 어디로 지금 정리하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 경제수장은 부총리도 아니고 정책실장도 아니고 대통령입니다. 예.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듯이 경제수장은 대통령인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이 상황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상황을 계속 가게 되면 사실은 엄청난 혼란이 생기고 관료들은 안 움직입니다. 예. 그리고 민간에서는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신호가 분명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1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정호 정책실장, 노무현 정부 당시에 예. 이정호 정책실장이 있었었고 부총리가 누구였냐면 지금 당대표로 나온 김진표 씨였습니다. 예. 그래서 두 분이 엄청 싸웠죠. 그래서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결론을 봤냐면 한 사람을 날리고 한 사람을 살리면 안 되잖아요. 둘 다 날렸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정호 실장, 김진표 부총리를 모두 경질했습니다. 네. 그래서 박범흠 씨로 그 정책실장을 쓰고 예. 그래서 구원투수로 등장한 사람이 이현재 부총리입니다. 막 안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느 한편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맞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준비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에 다음 주에 개각이 있다고 네. 한다면 양쪽 다를 경질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써야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아주 냉철하게 평가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 개각이 있다면 둘 다 경제수장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좀 유임 쪽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오히려 같거든요. 좀 반대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경제 정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거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이게 실행을 해본 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뭐 불화설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 관료 출신과 그다음에 교수 출신이잖아요. 서로 어쨌든 평생 자기가 해온 일이 다르기 때문에 시각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말씀드린 세 가지거든요. 하나만 한쪽에만 어떤 방점을 찍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저께 국회에 나와서도 계속 큰 틀에서는 문제 없다는 말씀하셔서 저는 아마 당장 교체한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 여건을 이끌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게 좀 경제가 안정화되고 네. 어느 정도 실물 경제도 좀 잡혀야 되는데 갑자기 교체하면 좀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더 반대로 유임 쪽이 더 무게가 실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제 얘기하다가 준비한 얘기를 좀 많이 못했는데 뭐 내일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지금쯤이면 다들 표심이 어느 정도 결정이 나 있을 것 네네. 같은데 네. 일단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민주당 사실은 뭐 부대변인 제가 뭐 어느 쪽으로 예상하는 건 좀 그렇고요. 잘 될 겁니다라고 정도 예상. 그러니까 하루밖에 안 남아서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해서 말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뭐 건강 문제니 뭐 또 뭐 여론조사 결과가 네거티브가 좀 어떻다, 많았죠. 예.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누구를 지지한다는 저에 대한 것도 있었어요. 저도 이게 정론관을 한번 지지선을 한다 그래가지고 예. 예약을 해드렸는데 그게 뭐 특정 후보를 뭐 밀어주는 게 지지한다는 아니고 예. 그랬는데 또 선관위에서 마침 뭐 일상적인 활동이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는데 어찌 보면 이제 당내 경선이라는 게 좀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번 당내 경선은 일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한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당원들을 상대로 하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집단을 상대로 집단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거라서 어찌 보면 제로성 게임이죠. 그러니까 내 지지율이 상대방 지지를 뺏어야 되는 시기이기 예. 때문에 모든 선거 그렇긴 하지만 당내 선거는 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하면 오히려 그래도 좀 네거티브 덜한 편이다. 예전에 비하면 뭐 거의 막 이게 뭐 거의
난리가 직전까지 났네. 난리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이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오히려 좀 편안하게 끝나는 거 아닌가. 저희가 외부에서 이런 생각을 보시기엔 이 네거티브 논란 어떠신가요? 일단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는 전당대회 자체로서는 성공적이지 못하죠. 컨벤션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컨벤션 역효과가 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고 오늘 갤럽 조사도 대통령 지지율도 56%로 떨어진 상황이었고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지는 상황인데 과연 그런 게 왜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사는 전부 다 이제 정말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먹고 살기에 대한 답은 안 해주고 네. 자기들끼리 이전 투구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심지어는 전당대회에서 이기기 위해 가지고 이해찬 후보가 이거 전 정권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김진표 후보마저도 오늘 이제 지금 그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다. 예. 지금 이렇게 원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은 물론 전당대회라는 것들을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정말 저 사람들이 청와대에 대해서 할 얘기하면서 집권당 책임을 다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회의가 드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민주당 전당대회건 바른미래당 전당대회건 별 관심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요. 한마디만 첨언하면 사실은 컨벤션 효과라는 건요. 당대표가 선출된 다음에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은 예. 다음에 이제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사실 그 경선 과정은 국민들이 잘 몰라요. 내부적으로 뭐 토론이 이루어지고 막 만나긴 하거든요. 당대표들이. 근데 일반인들은 안 만나요. 가면 대의원이라든지 당원들만 만납니다. 시도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내부 돌아가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당대표가 선출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메시지가 나오는가. 이제 이거에 따라 가지고 저는 아마 뭐 지지율은 저는 뭐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결과는 제가 내일 실시간으로 여기서 네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